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4강이고요. 부동산 관리하고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는 관리의 필요성, 관리 방식, 관리 활동, 마케팅에서는 의의,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거의 핵심이 마케팅 전략 한 문제, 관리 방식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은 도시와 건축기술 발전,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간접투자 활성화. 복합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관리 주체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시험에서. 자가관리, 혼합관리, 위탁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기타 분류의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에서 AM, PM, FM을 물어보고 있고, 이것을 이제 관리활동 측면에서 따져보면 임대차 활동하고 임대료 수납받고 각종 유지활동 회계 처리까지 한다. 임대차 유형에는 조임대차, 주거용, 순임대차, 공업용, 비율임대차, 상업용 부동산에 적절하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은 게 그 부동산 관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높잖아요. 도시화돼서. 건물이 고층화. 건축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철골조 이런 건 전문가가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된다. 부재자 소유의 증대.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의 분립니다. 그래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간접 투자 활성화, 리츠 이런 거 보셨죠? 리츠를 생각하시면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 리츠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주로 많았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자산관리회사. 이게 부동산 관리회사거든요. 네, 이렇게. 자, 25의 문제는 부동산 관리를 외부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위탁관리 비중이 늘고 있다. 그러면 펀드, 투자회사 다 이게 뭡니까?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외부에 맡겨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얘만 단독주택은 위탁하기가 어렵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자, 부동산의 복합적 관리는 협의의 부동산 관리하면 기술적 관리를 의미하는데, 기술적 관리는 말 그대로 물리 기능적 하자를 치유하거나 예방한다. 그래서 위생 관리는 정기적인 청소나 소독이고, 설비 관리는 고치는 거죠. 설비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 보안 관리는 여기서 안전을 지킨다. 이게 기술적 관리라는 거예요. 보안.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방자가 다 들어가요. 범죄를 예방하고 CCTV, 방화, 화재를 예방하고 재난 방지, 그죠?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 보안 관리, 방자가 들어가고 기술적 관리다. 보전 관리는 지키는 거죠. 지키는가라는 것은 보수하는 거예요. 개량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칠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거. 자, 경제적 관리는 돈이죠. 순수익이, 임대료 수익이 잘 유지되도록 수지,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관리하고, 그래서 회계장부에 관리하고, 그다음에 인력 관리까지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게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법률적 관리는 행정적, 법률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 권리 분석, 권리 조정,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까지 관리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이 가장 시험에서 뭐 빈출이고 늘 나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가관리는 부동산 소유자가 스스로 자영해서 관리하는 방법.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죠. 직접 관리한다. 그러니까 통제력이 강하겠죠. 오너가 곧 경영자예요. 그리고 종합적 관리 운영이 용이하다. 스스로가 하니까. 기밀 유지가 쉽다. 외부에 위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임차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새나가지 않겠죠. 유사시에 신속 대응이 가능. 바로 지시할 수가 있고. 그러나 문제는 단점인데 타성해졌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리고 개혁이 어렵고. 임대료 결정 수납 상태가 불확실하게 될 수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전문성이 결여되고. 인건비가 높아집니다. 위탁하면 싸요. 외부에서 아웃소싱 하면 싸지만 내부적으로 고용해서 쓰면 사대보험에 퇴직금에 인건비 높아집니다.
내 올려줘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 위탁 관리는 이제 부동산 관리회사에게 맡기는 거죠. 전반적인 내용을 위탁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소유자는 자신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업자니까 합리적으로 부동산 관리되고 타성이 방지됩니다. 관리 비용이 안정되고 저렴해지죠. 외부에 외주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단점은 맡겼으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기밀 유지 보안이 불안전하고 관리 요원이 갑자기 인사 이동했다? 그러면 뭐 이게 또 잘 되다가 안 될 수 있는 거고요. 종합적 관리가 영위하지 않은. 자, 혼합 관리란 섞였어요.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를 섞어 놓은 건데 과도기적 관리다라는 거죠. 사실은 위탁 관리가 맞는데 선진국 형태. 근데 맡기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돈 같은 거 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만 위탁하고 경제적 관리 등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적이다. 이것까지 넘겨야 사실은 제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정치에서도 그래요. 보면 공동대표 있는 데는. 자, 이렇게 혼합관리. 자, 여기에 따른 문제가 꽤 많이 있죠. 몇 가지만 보기로 합니다. 자, 부동산 관리는 물리기능, 경제, 법률 등을 포함하는 복합 개념이고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이거는 반대로 써놨어요. 위탁 관리가 이렇죠.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성, 합리성 제고,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보다는 불리하고 혼합 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 병영. 자,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한다. 혼합 관리 방식은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왜냐하면 위탁하는 것보다는 자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위탁 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26회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유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한다.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소극적 관리다 이렇게 잠시 후 보실 거고요. 자유관리 방식은 전문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가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임차 부동산에 발생하는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차로 지불한다면 이는 비율 임대차다. 경제적, 이것도 잠시 후에 보실 거고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 기능적 하자 유무. 굉장히 쉽죠. 이게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쉬워서 좀 속도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자, 최근 유형은 AM, PM, FM 이렇게 해가지고 AM은 어셋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자산관리, PM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해서 부동산 자체를 관리하는 것,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해서 시설관리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것은 자, 6편 부동산 금융론에서 우리가 리츠의 구조를 배웠어요. 리츠, 자산운용사가 리츠를 설립했습니다. 이거 주식회사고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죠. 서류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에요. 그래서 빌딩을 매각받고 빌딩을 현금을 주고 매각받았어요. 샀어요. 그 투자자에게 이제 임대료 수익을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 페이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야죠. 관리 운영계약. 자, 이때 A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산운용사 여기를 의미한다 이거죠. 포트폴리오 관리, 빌딩을 몇 개 살 건지 재투자 결정을 하고 5년 보유를 예정했는데 좀 더 연장한다든지 투자 리스크 관리,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책임 임대차 제도를 두어서 어떤 업체에게 그걸 맡겨버린다든지 매입 및 매각은 당연히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겠고 프로젝트 금융을 한다든지 자금 조달 방법을 여기서 또 생각하겠죠. AM 회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럼 이 회사가 뭐냐? PM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체를 관리해 주는 거죠. 이 자체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냐면 임대차 관리, 임대료 수납인데 빌딩 유지 관리 및 일상적 부동산 관리, 즉 임대차 관리, 임차인 관리, 임대료 수납받고 자재의 구입, 임금의 지급 이런 것 등을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럼 FM 뭐냐 그러면은 이 자산관리회사가 하청을 주로 주죠.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청 주잖아요. 빌딩에서도.
자, 그래서 기술적 문제점, 설비의 운전 및 보수, 에너지 관리, 주차 관리, 에너지 관리, 뭐 가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 등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다 외주를 주어서 하청을 주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세 개를 구분하시는 정도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분류 체계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워퍼드라는 사람은 시설 관리는 잠시 전에 문제에서 보셨던 소극적 관리다. 실제 자산 관리가 적극적 관리다. 자산 관리란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 전체가 하게 된다면 이거는 EM이다. 기업 관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회사를 자회사로 두어서 출자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 시설관리를 하나의 기업에서 하게 되는 그런 엔터프라이즈다라고 해서 기업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회사를 설립해서 부동산을 관리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자, 신탁관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앞서서 부동산 개발에서 부동산 신탁을 설명드렸고, 부동산 신탁은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랬죠.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 목적이 부동산 관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부동산 관리를 하는데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예요. 가령 일정은 소유권만 관리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빌딩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해외 출장을 가야 돼요. 해외 체류를 해야 됩니다. 한 3년 있을 예정이에요. 국내 부동산이 불안해. 명의가 되어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이게 사고 날 수가 있잖아요. 처남한테 맡기면 사고 쳐버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회사에 맡겨가지고, 그러면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가 있으니까 안전하겠죠. 이렇게 하면 을종인데, 여기에다가 다른 건물관리, 임차인관리까지 다 맡기면 갑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대신에 신탁 수수료를 줘야 되겠죠. 부동산 신탁회사에. 자,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 임대차 관리, PM, 시설 관리, FM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설 관리에 속하는 것은 쉬워요. 바로 답이에요.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시설 관리죠. 에너지 관리, 방범, 방제 등 방자 들어가는 보호 아니라 그랬어요. 기술적 관리이고 시설 관리이고 청소 관리 다 맞습니다. 시설 관리. 매입 매각은 자산 관리 AM이죠. 이거는 AM입니다. AM.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24회 문제인데, 다음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의 유형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은 바로 자산 관리. 답이 1번이 되는 거네요. 자, 다음 3절로 와서 앞서 본 내용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는 게, 관리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임차인 선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살펴보는 겁니다. 주거용 부동산 임차인은 입주자들과의 유대성을 중시한다. 이렇지 않으면 요즘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칼부림 나잖아요. 유대성이 중요하고, 매장용 부동산을 선정할 때는 매상고가 많이 나와야 좋죠. 공업용 부동산은 특수하기 때문에 건물의 적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계약도 맺고 임대료 안 내면 쪼아가지고 임대료 받아내야 됩니다. 이걸 임대료 수납이라고 하죠. 납부 상태를 관리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유지 활동을 하는데, 부동산 유지 활동을 하는데 일상적 유지 활동, 청소, 소득 이런 거 통상적으로 하는 거죠. 예방적 유지 활동은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겠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잘하지만 전문가를 안 쓰면 사고 터지고 고쳐요. 그래서 유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적 유지 활동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험도 가입하는데, 손해보험 하게 되면 화재 보험이 이제 주로 되겠죠. 부동산 불나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책임보험 자체는 제3자에 대한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에서도 책임보험 하면 내가 제3자를 해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에요. 마찬가지로 화재보험만 들어놨는데, 가령 어떤 매장이 있는데 매장이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제3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그죠? 자, 임대료 손실보험은 이거 화재보험 들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화재가 났어요. 빌딩에 나가지고 1년 동안 수리해야 되면 1년 동안 임대료 수입이 없어요. 그거 보험 수리 보관하는 기간 동안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장부처리, 보고서 작성, 예산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을 보면 회계원리가 들어가요. 1차 시험에. 어려운데 회계원리가. 이런 것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유형은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조임대차 하게 되면 이 말은 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감정평가를 보는데 감정평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산임료는 해가지고 이게 원가법에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인데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재경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순임료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순임료에 필요경비까지 뭐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지비 이런 거 여기까지 포함해서 임대료가 결정된다라고 해서 총임대차예요. 조임대차를 필요경비까지 다 받겠다 해서.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이렇게 필요재경비 다 받고 주인한테 말하면 다 고쳐주잖아요. 예, 이걸 다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거용 부동산 이게 적합해요. 뭐 고칠 게 뭐가 있어요? 뻔하지. 그런데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순임료만 받아야 됩니다. 이 경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공업용 부동산 벽이 부서졌는데 고쳐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경비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매출액 비율만큼 연동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비율이에요. 가령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기본 임대료 300만 원 받고 여기다가 매출액에 따라서 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근데 매출액이 1억이면 6천만 원 초과분은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4천만 원의 3%는 120만 원이 되니까 432. 그러면 임대료는 420만 원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각 부동산의 유형별로 적절한 임대차 유형이 다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건물의 생애 주기도 부동산 관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전개발 단계 하면 건축 전 단계예요. 신축 단계는 유용성이 가장 높을 거고 바로 안정 단계에서 부동산 관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가장 길고 건물의 수명 중에 관리 상태에 따라서 건물의 수명이 결정되니까 안정 단계에서 잘 해야 되고 이때 수선이나 개량도 이때 수행해야 되겠다. 노후 단계는 건물의 물리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건물 자체 교체를 검토해야 되고 완전 폐물 단계 이제 끝났어요. 철거를 결정을 내야 하는 단계다. 그런 겁니다. 자, 22회 문제는 건물의 생애 주기 옳은 것.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바로 보실 텐데 건물의 이용으로 인한 마멸 파손, 노후화 이건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고요.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계는 신축 단계, 안정이 아니라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건 새 건물일 때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관리 적절하지 않은 거.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적 관리다. 순임대차는 임차인의 총수입에서 일정 비율. 이게 틀렸죠? 이건 비율임대차에 관한 설명이죠. 시설관리는 소극적 관리다.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효율적 관리. 대형 건물에 유리하다. 혼합관리는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경영관리는 자가관리가 경제적 관리 등은 자가관리로 하고 시설관리는 위탁할 수 있다. 이러면 혼합관리다. 자, 25회 부동산의 법률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거다. 자산 부채, 포트폴리오 이런 거 나오면 경제적 관리죠. 법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 이거는 유지가 아니죠. 유지는 그냥 유지보수 이런 것들 유지활동 이거 개량하는 거잖아요. 이거 고치고 이거는 유지가 아니에요.
국어시험 같아요. 건물 관리의 경우 생애 주기 분석을 통해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건물의 생애 주기 보셨었죠? 이거 맞는 겁니다. 시설 관리는 시장, 지역 경제, 수요 분석 등이 주요. 이건 경제적 관리죠. 자산 관리 뭐 이런 거죠. 시설 관리가 아니라 자산 관리는 건물 이거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바뀌어 있습니다. 자산 관리하고 시설 관리. 따라서 맞는 것은 3번밖에 없어요. 자, 26회도 또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이런 요인들은 기능적 감가라고 하고 그러면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바로 보실 거예요.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시장성 감퇴. 이것도 감정평가에서 적합의 원칙이 어긋나고 그러면 경제적 감가를 하게 되고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 중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의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고요. 자,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거고 건물의 관리에서 재무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 체계,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나머지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 이거는 혼합 관리죠. 위탁 관리가 아니고 소유자가 직접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는 561쪽에 있는 내용. 부동산 관리는 통상적으로 시설, 자산, 기업 관리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죠. 네, 틀렸습니다. 자가 관리는 통제 권한이 강하고 기밀 유지가 잘 되고 위탁 관리는 관리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거는 잘 표현을 했습니다. 조임대차는 주거용, 순임대차는 상업용이 아니라 공업용, 비율임대차는 상업용. 틀렸습니다. 유지활동 중 이건 사후죠.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유지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보안, 안전을 지키는 거 이거는 법률적이 아니라 기술적 관리였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관리였다면 이제 3장 부동산 마케팅을 보기로 해요. 자, 부동산 마케팅은 마케팅 환경이 있는데 거시 환경이 있고 미시 환경이 있다. 이런 환경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야 한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서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좁은 시험범위고 사실상 문제가 너무 뻔해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말 그대로 판매자 중심으로 마케팅을 해서 마켓쉐어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순서는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타겟팅한 다음 차별화 전략으로 가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그 차별화의 수단으로 4P 믹스 전략이 있다. 장소, 가격, 제품, 홍보 혹은 판매 촉진 이런 전략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겠다라는 거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이거는 이제 얘하고 다르죠. 이 둘은 고객 중심이에요.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는 판매 기술이고 고객과 관련이 돼 있고 관계 마케팅의 핵심적 단어는 고객과 장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마켓에다가 시장에다가 ing를 붙여서 시장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건데 이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개인이든 조직이든 뭐 기업이든 제품의 가치를 창출하고 상대방과 교감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원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바로 마케팅이다. 사회적 관리적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부동산 마케팅은 뭐냐? 자, 부동산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개발하면. 그걸 소비자들에 공급하고 그리고 관심을 끌게 해서 분양 임대를 촉진하도록 한다. 이것이 부동산 마케팅의 정의, 의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현대 마케팅은 고객 만족 중심이에요. 그 대중을 상대로 하는 판매자 중심으로 마케팅보다는 구매자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가야 한다. 관계 마케팅을 중시한다. 이 릴레이션십을 단골 관계라고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단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되겠죠. 지속적 교환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활동이다. 이 방법은 고객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수 고객 선별해가지고 계속 뭔가 관리해줘야 돼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품권 보내고 뭐 문자도 보내주고 고객 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화도 가능하고요. 이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 마케팅의 주요 추세다라는 건데, 그러면 대중 마케팅, 그 시장 점유를 위한 대중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거는 단기고 얘는 장기예요. 그리고 일방적인 의사 전달, 광고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뭐 광고 보고 뭐 우리 의사를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방향이지만 관계 마케팅은 고객과 소통을 합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 시장 점유,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면 여기서는 충성 고객,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게끔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시장 점유율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 점유율, 자사 제품을 얼마나 고객이 계속 사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점유율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케팅 환경 분석을 먼저 보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환경을 알아야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인구 통계 환경.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해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600만 명 돌파를 뭐 눈앞에 뒀다. 이미 지났다. 이런 거고요. 이 비율이 굉장히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면 달라집니다. 요즘 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에서도 인구 분석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하죠. 예. 전략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 집단 교육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고령화 시대가 지속된다면 고령화 관련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문화 환경은 요즘 골프도 많이 치고 주 5일제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된다. 요즘 아주 저소득 카드 다 안 써. 예를 들면 경제 환경도 고려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죠. 저가 제품을 좀 많이 불황기 때는 내야 된다든지. 기술 환경은 얘가 인공지능 AI죠. 이번에 알파고, 이세돌과의 바둑 이걸 통해서 각성을 했어요. 많이. 인공지능이 지배하더라. 예를 들면요. 이런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의료 분야와 뭐 법률 분야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조만간 10여 년, 뭐 10년, 20년 안에 이런 거예요. 이런 기술 혁신 추세를 알아야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다. 정치 및 법, 이게 투표예요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규제에 조장하는 것들이 다르니까 이러한 거시적 환경, 큰 틀의 환경을 세워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전략이 나온다. 거시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미시 환경이에요. 미시는 작은 분야니까 고객을 알아야 됩니다. 경쟁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미시적 환경들이에요. 공급자 혹은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도매상이나 물류들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가 미시적 환경도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자, 2절 마케팅 전략이 여기는 의의였죠.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분야다라고 했어요. 시험은 거의 다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 이제 먼저 하게 될 내용인데 이거는 공급자 중심, 판매자 중심의 일방적인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할 때는 시장을 세분화한다. 세그멘테이션이에요. SP 전략이라는 것은 첫 번째 S가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한다. 수요자 특성별로 그룹화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이 부분은 연령대로 묶었어요. 가령 20대까지, 뭐 30, 40대, 5, 60대, 뭐 60대 이상, 뭐 70대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분류.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분류해서 타겟팅을 하겠죠. 자, 전체 소비자들을 구매 관련 욕구, 행동 또는 특성 면에서 유사한 하부 집단으로 분류한다. 그게 인구 통계 변수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예, 그렇게 해서 분류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유는 이 중에서 타겟팅한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장 하나를 타겟팅해서 집중하겠다. 전체 시장을 다 내가 표적으로 삼겠다 하는 거는 좀 어렵죠.
진짜 재벌 아니면 힘든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떤 시장을 타겟팅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이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여기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런 거 말고 틈새로 가겠다 하는 전략, 이것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틈새 시장 전략도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 규모에서는 작다라도 여기는 틈새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더라도 여기서 매출액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높은 수익성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선점하게 되면 나는 여기서 1등이 되는 거예요. 작지만 이런 시장들을 찾아나가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세분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이 바로 표적 시장 선정 전략 타겟팅이고요. 전체 시장을 표적으로 하는 건 이제 대기업, 현대차가 가령 소형차에서 대형차 다 한다든지, 이건 뭐 재벌에서나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타겟팅을 했으면 이제 차별화하자 이거죠. 차별화는 영어로 포지셔닝을 의역한 거죠. 자, 그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축구인데 축구에 포지션이 있죠. 얘는 센터포드, 얘는 골키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골키퍼 하게 되면 명백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골이 들어오면 막는다. 막는 사람이다. 손으로 잡는다. 자, 그래서 포지션이라는 의미는 자사 제품이 비교해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 차별화예요. 나는 골키퍼다. 차별합니다. 그래서 위치란, 포지션이란 그 제품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경쟁품에 비교하여 차지하는 의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시장을 나누고 그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틈새를 타겟팅을 선정하고 그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STP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차별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사피 믹스입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달성하자 이건데, 사피 믹스 혹은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은 P가 네 가지예요. 프라이스, 가격 차별화, 유통 경로 혹은 장소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플레이스 차별화, 그다음에 프로모션, 판매 촉진, 프로덕트, 제품 차별화 혹은 상품 차별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네 가지를 혼합했다 해서 마케팅 믹스, P자가 4개다 해서 사피 믹스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모션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한다는 거죠.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 뭐 광고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적절하게 조화해서 자, 포지셔닝, 즉 차별화를 도모하는 방법이 바로 마케팅 믹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레이스, 유통 경로 차별화가 있는데, 유통 경로는 직접 유통 경로 하게 되면 대리점, 의료나 법률 서비스 이런 거는 직접 자사가, 간접이면 중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농산물이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그래서 큰 데는 직접 유통 경로를 하겠지만 작은 곳은 이렇게 간접 유통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제품 차별화라는 것은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상품이 차별화돼야 된다. 품질, 브랜드명, 특성 등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품을 개발해서 제품 차별화를 간다든지 혹은 기존 상품을 개량한다든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지상주차장을 없애버린 지하주차장화된 그런 아파트들이 나와가지고 인기가 있었죠. 차별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품 차별화. 가격 전략은 자, 고가격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경쟁사가 거의 없고 가격에 민접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고가로 가는 겁니다. 고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를 잘 안 줄이니까 고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 거의 독과점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침투 가격 전략은 가령 이건 저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점유율, 판매량 증대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령 알뜰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있을 거고. 중립가격 전략 혹은 시가 전략이라는 것은 현재 시세에 따라다닌다 이 뜻이죠. 무슨 차별화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고가 전략 사용 어렵고 경쟁사들이 점유율 민계에서 막 저가로 들어오니까 그냥 따라간다. 어려운 경우에 추정하겠다. 추정가격 전략이라고도 하고 시가 전략, 중립가격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자, 판촉 전략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판촉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인적 판매, 사람이 직접 나가서 판매. 옛날에 화장품 아줌마 있었고 아이스크림도 직접 팔러 다녔었고 그랬었는데요. 책도 막 팔러 다니고 외판원. 대면 족첩이고 복잡한 제품에 적합하다. 가령 아파트 같은 경우도 모델하우스 가보면 도우미가 있죠. 이런 게 인적 판매입니다. 비인적 판매는 TV 광고를 통해서 주로 하는 거죠. 예. 기타 홍보라든지 광고하고 다른 건 홍보는 돈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등에 알린다든지 직접 광고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판매 촉진 전략으로 쿠폰이나 뭐 경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례를 보면은 김치냉장고, 딤채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 아이디어 좋죠. 김치냉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 차별화를 도모했죠. 기존 냉장고와 표적 시장은 타겟팅을 했어요. 3, 50대 연령층, 중상류층 비싸잖아요. 이상의 주부를 타겟팅했고 아파트 및 빌라 가구다. 단독주택은 땅에 묻어버리니까 자, 제품 차별화는 김치 저장고도 만들었지만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차별화했고 가격은 고가격 전략이에요. 유통은 전국 영업망도 있고 온라인 판매도 있고 신축 아파트 기본 가전제품으로 이제 건설회사하고 제휴해서 들어가는 그런 유통 차별화. 판촉 전략은 도입기 때는 DM, 다이렉트 메일, 우편 보내는 거고 이벤트를 한다든지 도입기 이후에는 이제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주력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장 적용 마케팅의 하나의 사례고 하겠죠.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이제 고객과 만나요. 직접 대면을 하는 겁니다.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다. 가장 대중 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면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다의 원리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행태나 심리적 측면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마련해서 판매를 올리기 위한 기술이다.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접점이라는 의미가 진실의 순간 스페인 투사가 급소를 찌르는 순간이 접점이다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의역하냐면 피하려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다.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중요한 순간인데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접하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고 전화 받는 순간, 응대하는 순간, 상품 보는 순간, 청구서 이런 모든 순간 고객과 접촉하는 모든 순간을 접점이라고 해요. 이 접점을 잘 마련해서 판매를 올리게 한 기술이다 라는 거죠. 그게 어텐션, 처음에는 주의를 유발하고 인터레스트, 관심을 유발한 다음 디자인, 욕망을 촉구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셀링 포인트를 제시해서 행동을 촉구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관계 마케팅은 고객 중심의 마케팅인 건 맞지만 고객 점유 마케팅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고객과 장기적 관계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이거예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일회성 거래를 전제로 하는 판매 기술이라면 얘는 지속적, 장기 지속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마케팅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케팅, 그러니까 관계 마케팅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 솔루션이 있어요.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에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솔루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 자, 판촉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광고가 있는데 부동산 광고란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광고주 의도에 따라 대중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유료이고 비인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이것이 광고입니다. 부동산 광고. 이 광고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속이거나 부당하게 되면 규제를 받습니다. 부동산 광고는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내용도 개별적이고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부산에서 아파트 분양하는데 서울에 광고할 필요 없고 아파트 분양이 끝나면 광고할 필요도 없죠. 시간적 제한성. 광고주는 매도인, 임대인, 팔려고 하는 사람도 광고를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팔려요. 사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고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내가 아파트 팔 건데 광고해야죠.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광고를 있잖아요. 아파트 가보면 중개업자가 여기 공인중개사분들이 요거를 붙여놓잖아요. 그 뭡니까? 오프너. 여기 전화번호 딱 적고 판매자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무슨 중개사? 물건 낼 때 판매할 때 자기한테 찾아달라는 거죠. 자, 부동산 광고는 안내 광고. 이렇게 약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동종의 광고를 모아 놓은 거. 전시 광고는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이런 말이 있죠. 충북이 불허하는 최고의 오창,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전면 광고가 대부분이에요. 점두 광고는 간판이라는 뜻이고 다이렉트 메일 광고.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는 건데 직접 우편을 표적을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찍어서 딱 보내죠. 지역을 찍을 수도 있고 소득계층을 분류해서 찍을 수도 있고 TV, 라디오 광고도 있고 노벨티 광고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 여기다 이제 이렇게 광고하면 되겠죠. 이거 오프너. 교통 광고도 흔하고요. 포스터 광고도 있다. 그리고 업계 출판물이 있다면 그 광고도 할 수 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광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인터넷 키워드 광고입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돈 빠져나가는 거. 이 네이버가 MBC보다 예를 들면은 방송국보다 수익이 훨씬 많아요. 광고 수익이. 이게 소매 업체들로부터 그냥 끝도 없이 빨아먹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애드믹스는 지금 보신 광고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효과적인 광고는 이건 뭐냐면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 말대로 겨울에는 밀짚 모자가 싸니까 미리 사두면 되듯이 경기가 나쁠 때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서 매출액을 올리고 하는 것이 좀 좋다 이거예요. 매출이 신장될 때는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르나 돈이 문제죠, 그죠? 대출 받아서 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따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14의 문제는 좀 독특해서 아까 보셨던 독특한 문제라서 봐야 돼요. 부동산 광고에 관한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팔 사람 살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했고, 매체는 신문, DM, 업계, 출판문 등이 있다. 규제하는 것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고, 주택 건설 사업자는 분양 광고를 하는데 규모, 가격 등을 표시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 법에 걸리고, 이거 전시 광고예요. 안내 광고가 아니라 공간 크고 캐치프레이즈, 사진 이런 게 있는 거는 전시 광고다. 자, 부동산 광고 적절하지 않은 거.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 광고 매체, 노벨티 광고. 사회적 부당성을 갖는 경우 규제를 받게 되고 광고주가 존재하지 않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무슨 광고예요, 그게. 자, 그리고 마케팅 활동 중에 하나다 해서 이렇게 광고만 나온 것은 14회, 15회 두 번이네요.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면 지문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16회 마케팅 4P 전략의 중 제품에 해당하지 않은 거. 제품 차별화, 제품 차별화. 다 제품 차별화지만 이건 판촉이에요. 홍보활동, 제품의 광고는 판매 촉진이다. 프로모션이에요. 틀렸습니다. 5번이. 자,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는 거시환경, 미시환경 분석 당연히 필요하다 했고,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광고의 내용도 개별적이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한 장기 지속적. 이게 틀렸네요.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죠. 장기 지속이 되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활용한다라고 하면 4P 믹스 등 유통 경로예요. 팔 때 중개업소를 통해서 간접 유통 경로를 이용한 거고, 직접 소비자와 만날 수 없어서. 자, 우편물에 의한 DM은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8회 문제를 보시면 4P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는 제품 차별화.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면 판매 촉진. 제품 판매 촉진. 5번이 되겠죠? 24회 틀린 거. 1번 4P에 의한 전략의 구성 요소는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가격. 자,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 내부 구조로 설계됐다. 그럼 제품 차별화, 제품 전략이고,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화된
시장일 것이고, 그죠? 유통경로 전략은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른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거. 이건 시장 세분화죠. 유통경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포지셔닝은 자, 적절히 위치시키는 거, 차별화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거의 문제가 비슷하죠. 1번 마케팅 믹스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위치 방위 층 지역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건 차별화인데 시가는 남의 가격을 추정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시장 세분화는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소비자를 몇 개 다른 군집으로 나눈 거. 여기까지만 맞고 이게 시장 세분화고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는 건 이건 시장 세분화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개였어요. 복수 정답이 됐던 해였죠. 그래서 자, 4P에 대한 설명, 마케팅 믹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5번도 마케팅 믹스에 관한 설명인데 촉진 관리, 판매 촉진을 설명해 놓은 것으로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틀린 복수 정답이었고 26회에서도 자, 셀링 포인트는 부동산에 지는 여러 특징 중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 자, 고객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 아니에요. 마케팅의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 이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2번이 틀렸습니다. 관계 마케팅, 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STP는 이렇게 TP. 그다음에 아이다는 주의, 관심, 욕망, 행동. 그러니까 2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OX를 보시기로 하죠. 1번입니다. 582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마케팅에는 시장 점유, 고객 점유 마케팅 등이 있는 거 맞고, 아파트 분양 시 냉장고 등 경품을 내거는 거. 이거 상품 전략이 아니라 경품을 파는 게 아니죠. 이건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꼬시는 거니까 판촉이에요. 브랜드 가치가 낮은 건설회사, 이거 어때요? 비싸게 가면 망합니다. 저가, 시장 침투 전략. 이게 만든 거고. 자, 동종의 관계를 여러 개 분류하여 야거 등을 사용하는 광고는 전시 광고가 아니라 안내 광고였고, 광고는 비인적 판매, 사람이 파는 게 아니에요. 비인적 판매고, 관계 마케팅은 아이다의 원리처럼 고객의 심리적 접점.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이고, 자, 장기적 단골 관계를 유지한다라면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고요. 마케팅 믹스는 유통 경로, 가격, 판촉. 여기 차별화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품이 빠졌죠. 그리고 프로모션, 프로덕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서 틀렸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장과 3장이 비교적 쉬운 내용이라 묶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론 중에 1장 감정평가 기초 중에 개념 분류 절차,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